저는 올해 44살, 결혼 17년 차 주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손이 떨립니다. 부끄럽고 무섭고 후회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꼭 남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복수가 될 수 있는지를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보험금을 타내려고요. 그것도 제 손으로는 아니었지만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말이죠. 다행히 사고는 가볍게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찰과상 하나 없이 멀쩡하셨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지도, 아들에게 말하지도, 저를 내쫓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시어머니는 저를 용서한 척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겪어본 적 없는 조용하지만 숨막힌 시간들이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집은 겉으로 보면 평범했습니다. 4인 가족, 남편, 저, 고등학생 아들 하나, 중학생 딸 하나, 그리고 70대 중반이신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남편이 고등학생 때 남편을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회사 다니며 매달 꼬박꼬박 월급 가져오고 술 안 먹고 바람 안 피우고 애들한테도 다정한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우리 형편은 늘 빠듯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대출이자, 생활비, 관리비 매달 통장을 보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남편 월급으로는 턱도 없었고 저도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지만 용돈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연금이 좀 되셨습니다. 많은 건 아니지만 매달 80만 원 정도. 그리고 예전에 아파트 한 채를 팔아서 모아둔 목돈도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아마 몇 천만 원은 될 거라고 남편이 언젠가 말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돈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너희한테 부담 안 되려고 모아두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힘든데 나중은 무슨 나중입니까? 아이들 학원비가 밀려서 전화 오는데 시어머니는 본인 돈 꼭꼭 숨겨두고 계시는 거잖습니까? 물론 저도 압니다. 그게 시어머니 돈이라는 거. 저희가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 하지만 같은 집에서 살면서 손주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시면서도 돈을 안 쓰시는 게 야속했습니다. 그래도 처음 몇 년은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셨으니까요. 집안일도 거들어 주시고 아이들 밥도 챙겨주시고 제가 일 나갈 때도 불평 없이 집을 지켜주셨습니다. 말씀도 많지 않으시고 간섭도 거의 안 하셨습니다. 다만 돈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으셨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애들 학원비가 좀 빠듯해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시어머니는 잠깐 저를 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나중을 위해 아껴둬야 한다. 그리고 돌아서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나중은 언제입니까? 지금 당장 애들이 학원을 못 가는데요. 나중에 병원비 쓰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하지만 말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돈 달라는 말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을 때도
TV를 같이 볼 때도 그분이 옆에 계시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돈만 있으면 우리 집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텐데. 남편도 눈치를 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우리 엄마한테 좀 차가운 거 아니야? 저는 발끈했습니다. 나는 늘 똑같은데? 오히려 어머니가 우리한테 너무 무심하신 것 같은데? 엄마가 뭘 어쨌다고 그래. 집안일도 다 해주시고, 애들도 봐주시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는데.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돈 생각하는 거지? 순간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들킨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생각은 안 하시잖아. 엄마도 노후 준비하셔야지. 나중에 아프시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벽만 바라보고 누워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학원비는 더 늘었고 생활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저는 마트 일을 그만두고 식당 주방 보조로 일자리를 옮겼습니다. 시급이 조금 더 높았거든요. 남편도 주말에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돈을 꼭꼭 쥐고 계셨습니다. 가끔 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 그 순간 제 자신이 놀라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주,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보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던 시절 같이 일하던 언니가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작년에 넘어지셔서 고관절 다쳤는데 보험금 나와서 좀 숨통 트였어. 몇 천만 원 나왔거든. 그때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집에 와서 시어머니 보험을 확인해 봤습니다. 남편 몰래요. 서류함을 뒤져서 보험 증서를 찾아냈습니다. 실손보험, 암보험, 그리고 상해보험. 상해보험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5천만 원이면 우리 집 대출 다 갚고도 남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류를 도로 집어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5천만 원, 대출 2천, 학원비 밀린 거 정리하고 애들 학비 모아두고 남편 차 바꿔주고 그러면 우리 가족이 숨통이 트일 텐데. 그런데 그 돈을 받으려면 시어머니가 다쳐야 했습니다. 아니,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그 생각은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암세포처럼 제 머릿속을 조금씩 잠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전국과학경시대회에서 은상을 받은 겁니다. 선생님이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하셨고 아이는 신이 나서 집에 왔습니다. 엄마, 나 상 탔어. 상금도 받았어.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 과학 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목고 준비를 시키시면 좋겠어요. 요즘 과학고 준비하는 애들은 다 특별반 다니거든요. 특별반 학원비를 알아봤습니다. 월 120만 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애가 과학고 갈 수 있대. 근데 학원비가. 남편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120만 원? 그건 무리야. 우리 형편에. 그래도 애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 나도 알아. 근데 지금 당장 어떻게 만들어? 우리는 말다툼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나와서 우리를 봤습니다. 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싸우지 마.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방문 앞을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방 안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주무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저 돈만 있으면 우리 애가 꿈을 이룰 수 있는데, 저 돈만 있으면 우리 가족이 웃을 수 있는데, 저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상상이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지시면 어떻게 될까? 만약 길을 걷다가 차에 치이시면? 만약 욕실에서 미끄러지시면? 하지만 이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해. 정말로 돌아가실 수도 있어. 나는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며칠 뒤 TV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보험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일부러 가벼운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낸 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 경찰이 그들을 잡아갔지만 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지 않았고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은 가볍게 끝났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큰 부상을 입지 않아도 보험금은 나오는구나.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접촉사고, 온갖 검색어를 쳤습니다. 밤마다 남편이 잠든 뒤에 불을 끄고 휴대폰 불빛만 켜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병원비, 치료비, 위로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만약 피해자가 고령이라면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저는 멈춰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생각을 멈추고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남편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대리운전 일을 소개해 준 사람. 이름은 기석이었습니다. 남편보다 몇 살 어렸고 솔직히 좀 건달 같은 느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사업을 하다가 망했고 지금은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돈 때문에 뭐든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한테 연락해야 하나? 이건 범죄야. 나는 범죄자가 되는 거야. 하지만 매일 밤 통장을 보고 아이 얼굴을 보고 남편의 지친 얼굴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이야. 딱 한 번만. 크게 다치지 않게 가볍게만. 그리고 보험금만 받으면 끝이야. 저는 기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기 만나서 할 얘기가 있는데요. 혹시 시간 되세요? 물론이죠.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커피를 시키고 한참을 말을 못 꺼냈습니다. 기석 씨가 물었습니다. 형수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돈 드릴게요. 기석 씨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부탁인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시어머니를 가볍게 차로 치는 척 해주실 수 있어요? 진짜 살짝만요. 다치지 않게. 그냥 접촉사고처럼요. 그러면 보험 처리해서 돈을 나눠 가질 수 있어요. 기석 씨는 잠시 저를 빤히 보다가 웃었습니다. 형수님, 그거 범죄 아닙니까? 알아요. 하지만 저 정말 절박해요.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빚도 많고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돈은 제대로 드릴게요. 기석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얼마 주실 건데요? 500만 원요. 1000만 원 주세요. 그렇게는 못. 형수님, 이거 들키면 저도 끝장나는 겁니다. 1000만 원 아니면 안 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주 수요일 오전에 동네 경로당에 가신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경로당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그 길목에 차가 별로 안 다니는 좁은 골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석 씨가 그 골목에서 천천히 오다가 시어머니와 가볍게 부딪히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놀라서 넘어지시겠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받고 보험 처리하는 겁니다. 기석 씨가 물었습니다. 근데 형수님, 시어머니한테 미리 말씀은 안 드리는 거죠? 당연하죠.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머님이 경찰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건 제가 말릴게요. 그냥 합의하자고 할게요. 기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로 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석 씨와 악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나야?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약속을 했고 계획을 세웠고 돈까지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악몽을 꿨습니다. 시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저를 보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남편은 일찍 출근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집에는 저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시고 TV를 보셨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시계를 자꾸 봤습니다. 9시 30분. 시어머니는 옷을 갈아입으셨습니다. 경로당에 가실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다녀오마.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여셨습니다. 어머니,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시고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기석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출발하셨어요. 10분 뒤쯤 그 골목 지나가실 거예요.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1분, 2분, 3분.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5분, 6분, 7분.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취소할까? 안 돼. 이미 늦었어. 기석 씨는 이미 그 골목에 가 있을 거야.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기석 씨였습니다. 형수님, 어떻게 됐어요? 됐습니다. 많이 다치셨어요? 아니요, 살짝 넘어지셨을 뿐이에요. 지금 제가 부축해드렸고요.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형수님이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 입구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길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기석 씨가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달려가서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놀란 것 같지도 않았고 화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깊이 저를 보셨습니다. 괜찮다. 별일 아니야. 병원 가보셔야 해요. 혹시 모르잖아요. 아니다. 그냥 집에 갈게. 기석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잘 못 봐서 병원비는 제가 다 내드릴게요. 보험 처리도 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기석 씨를 보셨습니다. 됐어요. 별일 아니니까. 그래도 어머님, 됐다니까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거부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검사만 받아보세요. 나중에 아프시면 어떡해요? 나는 괜찮아. 시어머니는 제 팔을 뿌리치고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기석 씨를 봤습니다. 기석 씨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형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일단 제가 어머니 모시고 집에 갈게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말을 못 꺼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시어머니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니, 저녁 뭐 해드릴까요? 아무거나.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주방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안 가시겠다고 하셨으니 보험 청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병원에 안 가시겠다고 하신 걸까요? 분명 넘어지셨는데 아프지 않으실 리가 없는데.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응? 무슨? 엄마가 오늘 밖에서 넘어지셨다며? 기석이한테 연락 왔는데.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은길 가시다가 차랑 살짝 부딪히셨대. 근데 괜찮으시대. 병원은 안 가보셨어? 어머니가 안 가시겠다고 하셔서. 남편이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별일 아니니까 신경 꺼라. 남편은 문 앞에서 한참 망설이다가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내일 아프시면 그때 가보자고 해야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악몽을 꿨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생활하셨습니다. 밥도 드시고 TV도 보시고 집안일도 하셨습니다. 다친 것 같지도 않았고 화가 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친절하셨습니다. 며느리,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내가 피곤해 보이더라. 며느리, 이거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지? 만들어 봤어. 며느리, 커피 한 잔 해. 내가 타줄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걸까요? 제가 한 짓을 모르시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저에게 친절하셨습니다. 너무 친절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식탁에 음식을 차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같이 저녁 먹자.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다 준비했어. 남편과 아이들은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집에는 저와 시어머니 뿐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떠서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며느리야. 네, 어머니. 너 요즘 힘들지?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내 얼굴 보면 알아.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던데. 그냥 생각할 게 좀 많아서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래. 생각할 게 많겠지.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으니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나는 다 알아.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내가 기석이한테 시킨 거, 나를 차로 치라고 한 거, 다 알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어. 내 며느리가 설마 그런 생각을 했을까 싶어서. 근데 내가 기석이한테 전화하는 거 우연히 들었어. 그날 밤 내 방 앞 지나가다가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기석이한테 연락했어. 따로. 며느리 몰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 안다고 했어. 그리고 그 사람한테 부탁했어. 계획대로 하되 진짜로 나를 다치게 하지는 말라고. 그냥 연기만 하라고.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나는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돈 때문이지. 우리 집이 힘들다는 거 나도 다 알아. 내가 돈을 안 주니까 내가 답답했겠지.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과는 아직 일러. 왜냐하면 나는 아직 너를 용서 안 했거든. 나는 너한테 복수할 거야.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거나 너를 집에서 쫓아내거나 그런 건 안 할 거야. 그건 너무 쉬운 복수니까. 시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걸 볼 거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나쁜 사람이 됐는지 내 스스로 깨닫게 만들 거야. 그게 진짜 복수거든.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식탁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에게 친절하셨습니다. 아니, 더 친절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며느리 몸 챙겨 먹어야지.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 제가 설거지를 하면 옆에서 거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할게. 넌 쉬어. 제가 빨래를 널면 나와서 도와주셨습니다. 같이 하면 빠르지.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 제 잘못을 입 밖에 내지 않으셨습니다. 남편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올 때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뭘 생각하고 계실까? 언제 저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계실까? 어느 날 밤 저는 참다 못해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응, 들어와. 시어머니는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그럼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시든지 저를 쫓아내시든지 해주세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는 책을 덮으셨습니다. 며느리야, 나는 너를 괴롭히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는 거야.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한 짓이 얼마나 나쁜 건지,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될 뻔했는지.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무섭지? 내가 언제 너를 벌할까봐 두렵지? 네. 그게 바로 죄책감이야. 내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거야. 그게 내 복수야.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생각 안 할게요. 제발이요. 시어머니는 한참 저를 보시다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야. 진짜 뉘우치는 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요? 그건 내가 찾아야지. 내가 알려줄 수는 없어. 시어머니는 다시 책을 펼치셨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챙기셨습니다. 며느리, 밥은 먹었어? 며느리, 감기 조심해. 날씨가 추워졌어. 며느리, 이거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야. 깎아놨으니까 먹어. 그 친절함이 채찍처럼 아팠습니다. 저는 거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너무 추해 보였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잖아. 보험금 때문에, 돈 때문에. 나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안 왔습니다. 남편이 걱정했습니다. 여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그냥 피곤한 거야.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요즘 너 엄마 피하잖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할머니랑 싸웠어? 아니, 왜? 엄마가 할머니 피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엄마 요즘 너무 슬퍼 보여.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차라리 모든 걸 고백하고 벌을 받겠다고.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응, 제가 남편한테 다 말하려고요. 제가 한 짓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다 말하고 벌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제가 남편한테 말하면 우리 가족이 깨질 수도 있어요. 남편이 저를 용서 못할 수도 있고요. 시어머니는 한참 저를 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나는 내가 고백하길 바라지 않아. 예, 나는 내가 진짜로 뉘우치길 바라는 거야. 고백은 쉬운 거야. 말로 하면 끝이니까. 하지만 진짜 뉘우침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행동이요? 시어머니는 일어나셨습니다. 따라와. 시어머니는 저를 거실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뭔데요? 내가 평생 모아둔 돈이야. 내가 그렇게 탐내던 돈. 저는 통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나는 이 돈을 너한테 줄 생각이었어. 원래부터. 예, 너희 집이 힘들다는 거 나도 알았어. 아이들 학원비도 밀린다는 것도 알았어. 그래서 나는 이 돈을 조금씩 보탤 생각이었어. 하지만 내가 그렇게 조급해할 줄은 몰랐어. 시어머니는 통장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 돈 너 가져. 그리고 아이들 학원비 내고 빚도 갚고 남편 차도 바꿔줘. 어머니, 저는 이럴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줄 아는 게 다행이야.
그럼 이 돈을 더 소중하게 쓸 테니까. 저는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알아. 그러니까 이제 좋은 사람이 돼. 그게 내가 바라는 복수야. 시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시어머니께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그게 정말이야? 응, 나 정말 미친 사람이었어. 어머니를 돈 때문에.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도 미안해. 응? 내가 너무 무능했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못 봤어. 아니, 보고도 못 본 척했어. 나도 너무 지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저는 남편 품에서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께 아침을 차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진짜 제대로 된 아침 식사예요. 제 손으로 직접 만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래, 잘 먹을게.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앞으로 진짜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어머니한테 잘할게요. 평생요. 좋은 며느리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라. 그게 더 중요해.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며느리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잘못된 생각도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뒤에 어떻게 사느냐야. 네, 어머니. 명심할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집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과학고에 합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학원에 다닐 수 있었거든요. 남편은 이직을 했습니다. 월급이 조금 올랐습니다. 저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들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요즘은 경로당에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친구분들도 자주 만나십니다. 가끔 시어머니와 저는 함께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어제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며느리야, 너 요즘 행복해?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다. 시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시어머니는 저를 용서하셨지만 저는 평생 그날의 일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시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십니다. 너도 며느리야. 그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축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